하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쪽에 이미 하고 계셔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그걸로 인해서 좀 예, 말씀,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 데이비드 팍 변호사님 모시기 전에 아까처럼 그 회사 소개와 변호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 로펌 중에 하나인 아놀드 앤 포터의 데이비드 팍 변호사님이십니다. 아놀드 앤 포터는 전 세계 15개 오피스에 1000여 명 이상의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소송, 거래,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 이슈에 대해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강점을 가진 로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모시게 된 데이비드 팍 변호사님께서는 아놀드 앤 포터에서 국제통상 그룹을 이끌고 계시고요.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같은 통상 구제 조치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나 경제 체제,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을 해 오셨습니다. 미국 상무부, 무역위원회, 세관, 국제무역법원 등에서 활약하시면서 주요 통상 소송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웰컴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예. 지난번에 만나 뵙고 그 짧은 시간인데 2주 됐나요? 그 사이에 관세가 전쟁이라고 할지 전략이라고 할지 협상이라고 할지 관세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고맙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려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를 어떻게 다룰까 생각을 하는데 뭐 몇 퍼센트니 어떻게 되니 이런 뭐 중국과의 관세니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려고 사실 그 전에 드렸던 질문보다도 다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관세 장벽을 높일 때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단순히 수용으로는 우리 산업 기반을 지킬 수가 없을 텐데요. 조건부 수용과 전략적 이익 확보 어느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겠느냐 아니면 수용을 그냥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들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일 잘 듣는. 예,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관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조금 2016년도 선거로 이제 다시 가신다면은 거기에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사실은 미국 측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을 보셨을 때는 공화당은 원래 무역 통상 쪽이었고요. 민주당은 이제 보호무역 쪽이었어요. 보호무역 쪽인데 민주당은 거기에다가 보호무역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민주당의 베이스가
노조예요. 그 노조가 프라이머리 베이스라서 민주당에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노조는 보호무역을 좋아하는 게 이제 맞았어요. 다만 이제 2016년도 선거로 돌아가시면은 그때는 누구나도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잘하기 시작한 시점이 통상하고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트럼프 후보의 애드바이저가 트럼프한테 표현한 거는 민주당의 베이스가 노조인 거는 맞지만은 그게 역사적으로 깊지만은 오래됐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노조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은 주로 도시가 아니고 시골. 주로 주를 보시면은 좀 보수적인 쪽에 에듀케이션도 좀 낮은 급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조만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공화당이다. 그리고 트럼프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애드바이저가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때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일단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갑자기 공화당 후보로서 보호무역 쪽으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보호무역 쪽으로 가면서 이 민주당 베이스인 노조를 전략적으로 이제 가지려고 그쪽에 투표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때는 힐러리가 오히려 더 자유무역 쪽이었는데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6년도 선거를 보시면은 이 원래 제일 중요한 민주당의 노조 베이스가 힐러리 투표를 안 했어요. 꼭 트럼프 투표를 한 거는 아니지만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 노조 베이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뉴트럴라이즈를 한 거죠. 그 배경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2020년도에 일단 바이든 후보가 이제 이기려고 했을 때 고민은 이 노조 베이스가 이미 트럼프를 좋아했고 트럼프가 첫 번째 행정부 때는 상당한 이 관세를 그때서부터 이미 하셨는데 그럼 바이든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선거 직전까지 너무 선거가 너무 클로스 해가지고 이 10월 달에 2020년도 10월 달에 바이든이 이기기 위해서 노조한테 가가지고 나는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통상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상 정책 그때서부터 관세 뭐 232조 301조 이런 거를 다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뭐 사람을 보시면은 너무나 틀린 분들인데 한 가지는 똑같아요. 통상 정책이었어요.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으로 들어오신다면은 트럼프가 또 요번에 이제 바이든이 2020년도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기기는 했는데 요번 2024년도에 트럼프가 더 강하게 가야겠다. 나는 오히려 더 바이든은 나의 통상 정책을 그대로 했는데 더 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배경으로 일단 선거도 이긴 거고 요번에 들어와가지고 뭐 누구나도 저도 통상 변호사이면서도 저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래도 첫 번째 행정부 때는 전략은 있었어요. 이 관세는 물론 이제 노조 이슈도 있었지만은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때리면은 뭔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요번에는 그게 100배가 더 심하게. 근데 그 대신 전략이 없어졌어요. 이 관세라는 게 실제로 뭐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나는 뭐를 얻고 싶은데 이거를 관세를 때리고 그 전략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번 행정부는 그 전략이 없어졌고 일단은 뭐를 얻고 싶은 거를 모르고 막 지금 관세 여러 가지 관세인데요. 그 배경을 아셔야지만 일단 그러면 전략이 한국 측에서 전략이나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세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만간. 이 세계 2차 대전에 관세를 낮춘다는 그런 뭐 월드뱅크, IMF, WTO는 일단은 이 폴리시 자체가 바뀌었고 앞으로 조만간 다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는 세상은 관세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럼 이 관세에 대한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기업 측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국 정부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government to government의 negotiation을 통해서 관세를 어떻게 해서 뭐를 어떤 negotiation인지를 이제 그 정부 측에서 먼저 큰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관세를 조금 나누셔가지고 어떤 관세는 진짜 negotiation 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관세가 있고, 그거는 reciprocal tariff이라고, 그거는 뭔가를 진짜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거는 이제 그 분야별로 하는 관세는 실제로 어떤 미국에 있는 인더스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강에 관련된 2, 3, 2조, 자동차에 관련된 2, 3, 2조,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2, 3, 2조,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 네고시에이션은 가능하지만은 또 그 반면에 이거 꼭 네고시에이션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뭔가 얻고 싶은 거는 일단 그런 분야에 미국의 투자를 하는 거를 원하고,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시 질문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어떤 부분은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관세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관세를 이거는 네고시에이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일단 네고시에이션 일단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가능한 네고시에이션이면은 뭐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올 수는 있지만 크게 안 내려오는 관세도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기업 측에서는 전략 자체를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꿔야 됩니다. 관세를 협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미국 측에서 시작하는 지금 생겨난 전쟁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신지요? 좋은 질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본인은 일단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본인은 처음에 어느 정도 착각했던 거는 이렇게 하면은 곧바로 누구나도 다 와가지고 협상을 할 거다. 일부러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관세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전쟁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협상하고 싶은 거는 맞아요. 오늘 사실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이유는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접하는 그 관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점에서는 주가 시장이랑 연동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로컬에서 오신 분을 부른 이유는 주가에 관계없이 지금 트럼프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오늘 저희도 그렇고. 그 질문 1이 대답이 많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그 미국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질문 2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유통망 접근, 브랜드 신뢰도, 소비자 접점 모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부 관세를 수용한다면 미국 측의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주요 유통망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 일단 협상을 통해서 일단 관세를 어느 정도 액셉트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꼭 초이스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모두 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가 협상이라서요. 관세를 어차피 어느 정도 얻을 거를 그 대신 이제 뭔가는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요. 그게 이제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이 전략을 통해서 일단 협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
3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강국입니다. 그러나 미국 수출 통제와 기술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관세 수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한국을 통해서 뭔가 받고 싶은 거는 많아요. 일단 그 바로 말씀하셨던 이런 인더스트리, 뭐 반도체, 바이오, AI 쪽에서는 한국이 앞서 나가는 측에서도 뭐 거기에 플러스 뭐 자동차 EV 배터리 이런 기술은 한국은 앞서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투자나 이런 거를 원해가지고 이미 큰 대기업 측에서는 네고시에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투자를 하면서 뭔가를 또 얻을 수 있는지. 그거는 계속 한국은 특히 강한 쪽에 강한 기술 미국에서 원하는 거 측면에서는 그 네고시에이션을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는 많다고는 봅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한 가지 해도 돼요? 예.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들여오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와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마감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기업이 와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다시 또 판다는 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깐 짧게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이 질문이 궁금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먼저 양쪽에서 제조업을 바이든 때 원했던 거를 이제 바이든은 두 가지 전략을 썼어요. 이 IRA라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는 항상 뭔가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 carrot and sticker approach였어요. 뭔가를 주고 또 뭔가를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IRA 자체는 투자를 하면은 무슨 혜택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관세까지 일단 하는 것도 맞고요. 그거는 조금 복잡한 거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 측에서도 조금 힘들어지는 거는 미국에 투자를 할수록 어떤 부분 어느 시점에서는 관세가 또 그 투자를 보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뭐 현대차가 EV 공장을 어느 정도 투자를 다 서플라이 체인까지 다 옮기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은 EV 자동차가 엄청 비싸질 거예요.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EV에 대한 100% 관세를 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이 투자를 하면서 이런 그게 carrot and stick approach면서 캐릭터 투자를 하면 캐릭터를 받고 안 하면은 이제 그 스틱을 해가지고 그걸 막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 carrot and stick approach를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캐릭터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캐릭터를 더 이상 우리는 무슨 크레딧을 안 주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미 투자를 할 거를 뭐 포기를 하는 것도 안 맞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미 제조를 뭐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회사는 이미 계속 앞으로 갈 건데 지금 문제는 이 새로운 관세가 더 비싸게 만들 거라서 지금 모든 기업 측면에서는 이 코스트 자체가 많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 삼성, 현대, SK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투자들이 한국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들어온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더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앞선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좀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이제 협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회사는 이미 IRA를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받으려고 일단 투자를 한 거고, 뭐 반도체는 이제 칩스 액트를 통해서 또 보조금을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IRA에서 약속됐던 베네핏을 없애겠다라는 일단 그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칩스 액트에서도 보조금 받는 것도 뭐 줄이겠다라고 이미 나와가지고 뭐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너무 일리지만 그 대신 그 기업들은 또 다시 협상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 다른 거를 일단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 그 보조금 받는 것도 물론 계속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해진 거는 이 공장을 투자를 하면서 이런 equipment이나 뭔가 그 raw material 같은 거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높아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exclusion 그 tariff exclusion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행정부는 no exclusion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그거는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기업 측에서는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 그 저번 그 앞 질문하고 비슷하게 일단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강하게 일단 이용을 하면서 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또 한국 기업 측에서도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흔히 그 김치, 고추장, 떡, 그 라면 뭐 이런 한국 식품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수입 통관에 FDA나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그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FDA에 있는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는 뭐 쉽게 넘어갈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 행정부는 모든 게 뭐 up for negotiation이라고 또 생각하는 행정부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국 측에서 이 요구 자체는 뭐 그냥 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 물론 되든 안 되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단 요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FDA나 이런 헬스에 관련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뭐 그 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제 그 즉 관세 협상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행히도 FDA 때문에 좀 보호받고 있는 물품들이 한국에도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행히.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중요한 방위 산업과 우주 개발 분야에서 그럼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하나도 와 있고 카이도 와 있고 한데 우주 개발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 이전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협력의 여지도 이제 크죠. 근데 이런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이나 또 기술 협력 확대에 관세 협상 조건으로 내세울 만하겠습니까? 관세 협상에는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미 어느 정도는 하고는 이미 조인트로 뭐 R&D나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특히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이 많이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혼자서 하지를 못하는 거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미국 측에서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법 측면에서는 조금 한국 그 기업들 측에서 일단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할 때는 물론 어느 정도 그거는 좋지만은 나중에 공동으로 개발을 했으면은 한국이 그냥 스스로 막 어느 제3국에 파는 거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동 기술이라서요. 그거를 이미 아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요. 한국의 물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미국 항만 시장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도 관세 협상이 가능할까요? 또 관세 협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행정부는 일단 기회를 어느 정도 어떤 기회든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관세가 있는 거는 뭐 이미 말씀드렸고 뭐
232조, IEPA, reciprocal 이런 여러 가지의 관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특별한 301조라고 최근에 몇 주 전에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shipbuilding에 관련된 301조를 중국을 공격을 하면서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의 shipping vessel이면은 이제 상당한 포트 피를 네. 내게끔 돼 있어가지고 뭐 어떤 배들은 뭐 몇백만 불까지 네. 나올 수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협상보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중국을 공격을 하고 특히 shipbuilding이나 이런 그 운송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측에서도 물론 이미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베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 non-Chinese 베스를 많이 찾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운송 그 회사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또 물론 안 좋지만은 또 기회를 찾는 게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기회를 찾으면은 또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제가 하는 질문이 다소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 느낀 게 트럼프한테 묻는 것처럼 모르니까 굉장히 죄송하기 나름이 없습니다. 관세를 가지고 동맹국이라는 한국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에서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도 들어가 있었고, 근데 트럼프는 모두에게 같은 카드를 제시를 했죠. 물론 넘버는 좀 달랐습니다만, 변호사님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중국을 겨냥한 저격이었느냐, 아니면 통틀어서 한국도 동맹국이지만 뭐 조금 가벼운 배를 들은 거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 ally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는 분이 아니라서요. 오히려 뭐 세계적으로 나라를 보시면은 스트롱맨을 있는 나라도 좋아하고 또 뭐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ally를 꼭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ally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혜택 받는 거는 아닌데요. 반면에는 일단은 요번 관세를 보시면은 물론 중국을 어느 정도 공격한 것도 있고 처음에는 카나다, 멕시코도 공격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EU를 공격을 특별히 한 거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을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게 또는 뭐 특별히 잡아가지고 한국을 공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 더 좋으면 더 좋지 지금 오히려 한국은 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다만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될까 그거는 모르지만 그거는 한 가지 진짜 좋다고 보는 거는 뭔가 뭐 한국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뭐 안 좋게 보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네고시 협상을 하고 있고요. 협상의 분위기 자체도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일단 분위기 자체는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뭐 특별히 한국을 뭐 일부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예민한 인더스트리는 있어요. 철강 같은 거는 항상 예민한 거라서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예민한 거 외에는 특별히 이번 행정부가 한국을 공격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들, 이과죠. 이공계 인재들이 미국에서 연구나 취업 기회를 찾으려 할 때 비자나 영주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스템 전공자에 대한 비자 우선 제도를 관세 협상에 한번 넣어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꾸 관세를 바꿔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이미 한국 정부가 아마 코러스 FTA 때부터 지금 특별한 H-1B 비자, 그러니까 워크 비자를 따로 쿼터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지금 안 돼 가지고요. 그거는 뭐 특별히 또 한국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생각한 것보다도
지금 미국은 이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가지고요. 네.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특별히 이런 비자 문제를 뭐 해드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들 것 같고, 다만 뭐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번 행정부 때는 옛날에는 이제 투자 투자 그린 카드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골드 카드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계속 그런 소문은 있기는 있고 뭐 앞으로 조만간 발표는 나올 건데요. 그거는 물론 다른 거지만은 그거는 뭐 다른 거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H1B나 뭐 스템 쪽에 이런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비자 쿼타를 뭐 어떻게 늘리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같은 공통 주제라서 좀 넘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 완화를 통해 한국산 부품을 북미산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죠? 지금 이미 USMCA 관련된 원산지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2번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기로 했었고, 이 232조 자동차 232조가 있더라도 원래는 카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은 USMCA 원산지에 속하지 않아도 멕시코, 카나다에서 일단 들어왔으면은 어느 정도 혜택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무시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이 USMCA 혜택을 받는 거를 줄이려면 줄이지 지금 넓히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USMCA가 아닌 한국에서 특별히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을 특별한 혜택을 따로 받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미 한국 기업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은 이미 특히 멕시코에서 투자한 게 많아서요. 어떤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혜택은 받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한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은 USMCA처럼 그런 혜택은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생각에 일반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부터 시작된 그 당근의 IRA 법안과 채찍의 공장 건설이었는데 사실 그 역사책으로 경제학 책을 보다 보면 그 선진국은 소비를 주로 하는 것이 주로고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들은 그 제조를 하는 거는 지금 미국이 다시 그 시점을 돌아가겠다는 건 지금 역사 그 경제책을 뒤집어 놓는 경우라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계신 변호사님께서는 이 경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트럼프의 블러핑이라고 보시는 않으시죠?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은 미국 역사를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agriculture의 잡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보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게 없어지고 이제 manufacturing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또 manufacturing 잡이 없어지고 이제 조금 더 higher paying 뭐 그런 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원래 다시 이제 와가지고 제조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내셔널 시큐리티하고 관계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필요한데 만약에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중국에서만 만드는 거면은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를 하고 다시 뭐 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중국을 디펜드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있기는 있어요. 다만 요번에 트럼프가 표현한 거는 그거하고 좀 안 맞아요. 트럼프는 요번에 이제 표현한 거는 꼭 내셔널 시큐리티가 아니고 일단은 관세를 통해서 모든 거를 미국에 만들자.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는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과연 트럼프가 뭐 내셔널 시큐리티에 연결 관계가 있으면 모를까 뭐 앞으로 뭐 연필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뭐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를 그걸 과연 원하는 거지 뭐 이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트럼프 이 트레이드 팔리시에 동의를 했던 분들도 지금은 조금 의심하는 거는 너무 심한 쪽으로 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통상 분들도 저희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통상 변호사고 몇십 년 동안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알아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게 틀린 전략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모든 거를 또 제조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표현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한 장이 10불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도 마스크가 한 장도 없는데요. 당시에는 그 한 박스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네. 어느새 질문을 다 했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관세가 단지 무역의 장벽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설계할 수 있는 협상 도구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요. 한국은 이를 활용할 역량이 상당히 많다고 파악이 됩니다. 또 변호사님께서도 그 한국을 데리킬해서 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 보니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좋은 날 관세가 잘 풀리는 날 한 번 더 뵙고 또 묻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그러시겠어요? 아니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의 그 미국의 정치에 관련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뭐 대기업 한국에서 우리가 한인이니까 대기업들이 여기 올 때 협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알겠는데 또 저희는 여기 살고 있는 동포잖아요. 동포들은 그 한국에 있는 대기업과 틀리게 또 여기서 홀세일을 하는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관세로 인해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업인들로서 우리 관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동포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한데 가격 비용을 올리는 거 플러스 고객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상대방들, 클라이언트, 손님들한테 인정을 시키면서 우리 동포들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어떤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전략 없이 일단은 많은 거를 지금 얻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있어 가지고요. 진짜 관세율도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그 카나다, 멕시코 같은 상황에서 그 먼저 카나다, 멕시코를 공격을 했을 때 2월 달에 먼저 공격을 했는데요. 그때도 일단 카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 미국 업계들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많은 거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떤 거는 25%, 어떤 거는 40%까지 관세를 맞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틀 후에 그 관세가 없어졌어요. 다만 이틀 동안 낸 관세를 돌려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업계들이 빨리 하려고 한 클라이언트는 그 하루에 관세가 400만 불을 냈어요. 근데 그걸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바뀌는 거라서 일단 조심스럽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애드바이스고요.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무조건 뭔가 많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나라마다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관세율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서플라이 체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이거는 뭐 A라는 국가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B라는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으면은 그 A, B 그런 거를 선택을 하면서 조금 전략적인 그 관세율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세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은 그런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 모든 나라에 거의 비슷하게 일단 수입 자체가 뭐 비슷하게 25%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마켓 어저스먼트는 있을 거예요. 가격들은 안타깝게도 올라갈 거는 맞고요. 처음에는 많은 업계들이 일단 뭐 수출자 측서부터 우리는 뭐 흡수를 하겠다. 뭐 수입자 측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하겠다. 지금은 뭐 반반 나누자라고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고 한국을 공격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공격했으니까 마켓 어저스먼트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은 올라가고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측에서 부담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나올 거라서요. 일단 뭐 아주 구체적인 답변은 아닌데 그 기회는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빨리 무조건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송 부회장님 참 아주 핀포인트한 질문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참 답변이 아주 자세하고 소소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세 전쟁을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인플레이션 이건 꼭 온단 말이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또 성장률도 그 서플라이 체인 이런 데 자꾸 망가지니까 이 기업들이 말이죠. 더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올라가죠. 성장률 떨어지죠. 그러면 미국 경제 전반이 이게 이제 저조할 텐데 내년 11월이면 이제 중간 선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정부치고 중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라는 이 아주 머리 좋은 지도자가 그걸 모를까요? 그걸 걱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관세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계산을 할 줄 아는 머리 좋은 트럼프 같은 양반이 언젠가 지금서부터 중간선거 전까지는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을 해보거든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미 지금 하원 상원 의원 측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 커렉션을 해도 중간 선거 때는 이게 그 정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분들은 이걸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이미 애드바이저는 다 알고 있고요. 공화당 측 특히 하원 멤버들이 이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지금 메조리티가 아주 몇 명 한 뭐 4, 5, 4, 5명 메조리티인데요. 그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 과한 네고시에이션을 하면서 뭐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얻는 거는 클 거다라고 지금 이미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자체가 그렇게 리커버리는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중간 선거에는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너무 딥한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섹션 232로 25% 관세 부과가 철강에 이제 어플라이 되는 거였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TRQ로 해서 한 2,000 위안 정도
exemption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프로치가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가능할지, 그 정도 스케일로 저희 한국 기업들이나 산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협상이 불가능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 이런 아이파 테리프를 대상으로 하는 리티게이션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중간에 이제 막히는 경우도 존재할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사실 커리어적인 질문인데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들인데요. 232조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때는 한국은 제일 먼저 협상을 해가지고 그 쿼터를 받았어요. 그 TRQ가 아니고 하드 쿼터였는데요. 그 물량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적었어요. 그 전 5년의 평균의 70%였는데요. 그나마 한국은 그래도 이 쿼터 내에서도 그래도 물건은 뭐 생각보다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쿼터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도 한국 업계들은 어느 정도 뭐 영어로 표현하면 learn to live with를 해가지고 그게 됐는데요. 요번에 쿼터를 다 없애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다시 쿼터를 갈 건지 지금 UK에 관련된 협상을 통해서 TRQ를 받았어요. Tariff Rate Quota, Hard Quota가 아니고 Tariff Rate Quota를 받았는데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UK는 받았지만은 미국 철강 업계 측에서는 UK 철강 업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미국 철강 업계들은 한국 철강 기업들은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일단 제품 자체는 좋고 싸게 만들 수 있어서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 협상하는 거는 지금 한국 정부 측에서는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하드 쿼터가 다시 첫 번째 행정부 때처럼 하드 쿼터를 다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행정부보다도 더 낮은 쿼터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정부 측에서는 TRQ 쪽을 하드 쿼터가 아니고 좀 Tariff Rate Quota 쪽으로 가려고 아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파에 관련된 소송은 역사적으로 보시면 물론 긴 역사는 아니지만 첫 번째 행정부 때도 232조, 301조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법원을 보시면은 이 National Security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게 과연 National Security라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원래 법원들이 그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이거는 National Security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그거는 원래 행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법원 측에서는 이거는 National Security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은 법원에서는 원래 그런 질문을 답변하기는 너무나 싫어하고 누구나도 역사적으로 그걸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행정부 때는 그 트럼프 행정부 때는 232조하고 301조만 있었을 때는 아마 법원 측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뭐 이게 심하다고 봐도 이게 내셔널 시큐리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그런 디시전을 하기 싫다라는 것은 맞았고 일단 그래서 개입을 안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다 법적으로는 괜찮았는데요. 지금 너무나 심하게 또 이번 두 번째 행정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은 또 법원 측에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어저께도 사실은 공청회가 있었어요, 법원에. 근데 또 생각보다 질문은 그렇게 뭐 깊게 파지는 않은 거를 봐가지고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법원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안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대학교 유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정미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6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AI USA 참가하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더 가까이 돼서 네, 제가 너무 저는 사실 뭐 이런 트레이드나 이런 거 너무 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의료와 AI 쪽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한국에서 오는 스타트업들이 미국을 진출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를 찾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썰레트 USA에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This is the best time to invest in USA 라는 얘기를 거의 뭐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트레이드 전쟁도 모든 것도 그렇고 타겟은 차이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차이나의 향도 다 없애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일단 뭐 AI 쪽이나 뭐 특히 이제 퀀텀 컴퓨팅 그런 거를 먼저 보시면은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바이든 행정부 때도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너무 앞서 나간다. 퀀텀도 그렇고 또 하이텍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근데 AI 또는 퀀텀을 보시면은 기회를 놓치면 이게 growth 자체가 exponential growth라서요. 따라가지 못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아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에서부터 일단 중국을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나라든 이제 파트너십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도 AI 쪽에서는 중동을 통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오히려 팀업을 해가지고 중국을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적어도 킵업을 해야 되고 앞서 나갈 수 있으면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맞고요. 다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일단 이런 특별한 AI, 퀀텀 이런 쪽에서는 한국 측에서도 이런 투자가 있으면은 원하는 거라서 그런 파트너십을 찾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원하는 게 맞아요. 어떤 투자든 한국에서 뭐 스타트업이든 투자를 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게 It's the best time to invest in the U.S.는 그거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클라이언트인 많은 대기업은 투자를 이미 한 상태인데요. 했는데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 지금 투자를 뭐 5 빌리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장을 세우려면은 사실은 industrial equipment, capital equipment, raw material 다 갖고 와야 되는데요. 지금 그 투자를 약속하고 돈을 이미 어느 정도 내는 시점에서는 이제 capital equipment을 이제 수입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관세 걸려 있어요. 그럼 그 관세를 풀려달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쉽게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원하는 거는 맞지만은 이런 많은 대기업도 지금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수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관세는 아직 무슨 면제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베스트먼트 코스트가 몇 10%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last question. 이제 Made in USA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 예전부터도 있었고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기술자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실 올바른 비자를 쓰지 않으시고 에스타로 오셨다가 가셨다가 아니면 오버스테이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런 회사들에게 어떤 그런 통상 그런 조언을 하시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럴 때 J1 비자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데 특히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 근데 한국 기업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조언들을 해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그 스킬 레이버를 찾기에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이제 비자를 통해서 비자를 많이 받고 싶은 거는 사실이고요. 한국 업계 측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투자한 회사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또 이제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비자를 진짜 이거는 어느 정도 J1이든 H1B든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진 않은 걸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래도 조금 풀린 게 있었지만은 또 가가지고 인터뷰 때 또 잘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를 준비를 해드렸는데 인터뷰에서는 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회사들이 그 비자에 대해서는 진짜 받아야지만 이제 성공을 하는데요. 그거는 계속 행정부의 말씀을 그거는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도와드리겠다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할지는 아직 좀 너무 일른 것 같은데요. 계속 그거는 행정부 또는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리마크만 남았습니다. 그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승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클로징 리마크로 저희 전 AKBFF의 회장님이신 박상근 현재 고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이후에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AKBFF를 2022년 5월 4일 날 창립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하고 지금 10일 딱 됐네요. 그때 4월 달에 발족 준비 모임이라는 걸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한 패러그래프 글을 넣었어요.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됐는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한국말로 그냥 대충 번역을 지금 좀 해봤습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역할과 능력을 알아가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그 발족 뭐랄까 선언문, 뭐 취지문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 KBFF도 그렇고 AKBFF도 관계를 쌓아가자는 겁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야 되겠죠. 제가 부탁드린 건 이제 오늘 저희들이 2025년 첫 포럼을 했는데 계속해서 포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소중한 관계를 계속 쌓으셔서 여러분의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미 양국의 동맹 또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들 또 그런 미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입니다. 강보은 현재 회장님께서 잠깐 광고 30초. 아니 제가 할 말을 박상근 고문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문장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년 만에 법률, 금융, 의료, 교육, 제조, 판매 등등 이런 각 기업에 워싱턴 DMV 지역에 뛰어난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되게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멤버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